국민들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박영선 후보가 제안을 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제안을 드렸고요. 수도권 신도시 주변에 그 정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자치단체장들이나 그다음에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 아닙니까? 그걸 눈 가리고 우리 당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자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어요. 특검도 저는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LH 사건이 재보선에까지 영향을 줄 기세고 민주당은 LH 특검을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 국민의힘은 물타기 말라면서 받아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주요 쟁점인 4월 재보선 판세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정치 분석가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최대 관심사 단일화인데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지금 단일화를 위한 신경전도 벌이고 있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 야권 단일화. 선호 후보를 물었더니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0.1%포인트 차, 초박빙 상황에서 경쟁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적 지원이 절실한 두 후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찾아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마포 선배님들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 친정형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적어도 한 7대3이나 8대2 정도는 저한테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가 크지가 않으시네요. 선배님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습니다만 저조차도 어쩌면 박빙의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0.1%포인트 차는 완전 초박빙 상황인데 최근에 이 안철수 후보를 바짝 지금 뒤쫓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좀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 오세훈 후보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뭐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역대 우리 그 단일화 과정을 보더라도 정당 지지가 좀 나름대로 받쳐주면은 후보가 힘을 보통 갖게 되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결국은 전적으로는 지금 뭐 블루파움도 아마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막판에 극적으로 두 후보가 만나서 타결할 수밖에 없게끔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19일 날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자 이 큰 틀만 합의를 했는데 오늘 지금 들어오는 속보 보면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막 고성이 오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지지도가 이제 팽팽해지다 보면 아무래도 협상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TV 토론만 해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횟수는 몇 번 할 거냐. 그러니까 자유 토론은 주도권 토론 이런 어떤 형식의 구애됨 없이 과연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쟁점이고요. 17, 18일 날 과연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시간표를 정해놨는지 그게 과연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 25일 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할지 아니면 마지막은 또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날이 29일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세 차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갈등이 커지면 앙금이 쌓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단일화가 되더라도 시너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아마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일 겁니다. 그럼 과거 그 사례를 보면 단일화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진 후보가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뭐 어디로 떠나버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연출될 그러니까 가능성도 1 있다. 플러스 1이 더해지면 2가 돼야 하는데 1.5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자, 사실은 관심은 방금 전에 그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긴 하지만 자, 박영선 후보 역시도 지금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영상 보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후보 간 1대1 가상 대결 결과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안철수 누구와 붙어도 모두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와는 오차범위 아닌 4.8%포인트 차, 안철수 후보와는 오차범위 밖에서 7%포인트 가량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보수 야권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그 두 셀프 후보는 보상 의혹에 마음은 대해서 콩밭에 가 언급했죠. 있는데 이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보상을 받은 부분, 그러니까 36억이었나요? 37억인가 셀프 보상을 받았는데 현직 시장이 이렇게 셀프 보상을 받게 되면 그것은 저는 서울 시민에게 양해를 사전에 구하던가 아니면 사전에 이 부분을 스스로 밝혀야 했던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상황까지만 보더라도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밀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나? LH 말고는 큰 변수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격차가 실제로 벌어졌습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에 정권 심판론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KBS 조사에서도 그게 이제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나름대로 분위기가 좀 이제 바뀌어가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LH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후보 단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은 후보 단위라보다 훨씬 많은 거는 부동산과 관련된 비율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 LH 투기 의혹은 결국 부동산과 직결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특히요. 20, 30대 젊은 세대에게 상당히 여권에게는 악재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중도층이 조금 더 중도 보수 쪽으로 좀 표가 몰리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박영선 후보가 최근에 지금 말하는 것들을 보면 중도층을 좀 공략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또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좀 강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좀 유화적인 그런 모션을 취하는 게 네. 아무래도 표를 의식한 발언일까요? 그런 표를 의식한 것도 있지만 이번 선거의 장을 과연 인물 대결, 능력 대결의 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치 선거의 장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아마 인물 대결, 능력 대결의 장으로 펼쳐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정치 선거로 비춰질 측면이 있고 또 LH 사태 이후에 어떤 부동산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오히려 본인은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선명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와의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대처하고 오늘 특검 제안은 제가 볼 때는 박영선 후보 측에서 오히려 잘했다고 봅니다. 선점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과단성 있게 끊어내는 것이 좋고 본인의 주특기인 인물 대결의 장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이미 그 박형준 후보가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격차를 벌이면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좀 일단 그 문제제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과연 이게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에 지금 관심입니다. 첫 번째가 MB 정부 시절에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후보가 4대강 관련해서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에 홍보기획관이 요청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건이 있고요. 또 딸의 홍대 입시 관련 의혹 그리고 또 LCT 특혜 분양 의혹도 이제 박형준 후보 개인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슈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 파고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게 박형준 후보의 스마트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게 강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에
사실 상당 부분은 언론 썰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형성된 이미지가 있거든요. 젊은 층, 여성층의 호감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마 계속 공세를 이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검증 국면이거든요. 그전에는 당 경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고 네. 이제 경선이 끝나서 각 당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진실되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쌓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네거티브 선거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혹이 분명히 있으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 어떤 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박형준 후보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뭐 이렇게 SMA RT라고 해서 옛날에 그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게 펼쳐진 적이 있었는데요.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현 가능하고 시간 테이블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좀 아쉽게도 정책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 공방만 있고 정책이 없는 이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부산시장은 두 가지의 좀 나름대로 그 난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비대면 선거를 하다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빠른 속도로 이제 정보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실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부산을 잘 모르지만 모든 게 이 중앙에 지금 대형 이슈가 막 터져 나오니까 네. 부산이라는 로컬에 대해서 부산 분들도 선거보다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서울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거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윤석열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슈가 자꾸만 중앙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방이 제대로 이제 먹히지도 않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데 다만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서울이든 부산이든 후보의 도덕성이 제일 높게 나왔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선거 환경이 분명하게 좀 다르다라는 것이 선거에 지금 여론조사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지금 뭐 대체적으로 최근 나오는 이슈를 보면 민주당이 좀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슈들이 많은데 자 국민들은 과연 현재 이 선거판을 흔들 이슈를 뭐를 보고 있을까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가장 압도적입니다. 가장 큰 이슈로 꼽은 게 주거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돼 왔었던 거고 최근에 터져 나온 LH 투기 의혹이 2위로 조사가 됐고 3위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방역 문제가 자 국민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자 두 분께서 보셨을 때 저 순서가 정말로 주요 이슈로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저 뭐 인식은 존중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재난지원금 이런 이슈들이 이제 이후에 2월 말에 이제 추경이 반영되니까 새롭게 형성이 될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2사 공급 대책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상당히 안도감 같은 게 형성이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불안감, 급등할 거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좀 진정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급등의 또 한 축은 바로 투기 세력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LH 사건을 필두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투기와의 전쟁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꼭 정권의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유권자가 쟁점을 가지고 투표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특정한 쟁점에 대해 본인이 인지하고 있고 네. 그 쟁점이 후보와 정당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 그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쟁점이 나를 투표장으로 끌고 가느냐라는 거거든요. 분노하는 사람이 투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부동산 정책은 아주 구체적인 거를 넘어서서 무엇인가 저항하고 응징하고 싶은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거는 재촉했었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박영선 지금 후보가 특검보다는 변창흠 장관 경질을 얘기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제 국민들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이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감성적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특검을 하다고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이게 시간을 벌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투기 세력에 의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상당히 특히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젊은 세대층은 또 집권당한테 유리한 계층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혼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역전되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규제 완화 이런 부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뉴타운 2 재현되는 과거에 광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각 후보들이 어떻게 내는지도 유권자들 유심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는데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있었으면 오히려 젊은이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국회에 변창흠 장관 또 출석을 했습니다. 야권에서의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직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장관님 계실 때가 아니었다고, 즉 LH 사장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장관 계실 때 계속 이 같은 정보는 누군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장관님, 최근에 사의 표명하신 바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사의 표명을 대통령에게 하신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려면 국회에서 뭐 법을 만들거나 이런 절차들이 진행될 텐데 그 사이가 절대로 조사의 공백 기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받아서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조사 또 수사 이것이 다 진척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자, 박영선 후보가 특검을 제안했고 그리고 여당에서 이걸 받아서 야당에 제안하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물타기다라는 지금 입장이에요. 근데 과거 선례를 보면 특검 주장 항상 야당에서 먼저 나왔었는데 여당에서는 아니 지금 수사 중인 상황 이거 지켜보고 특검에도 늦지 않는다 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바뀐 상황이 또 일단 나왔을까요?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거에서 빨리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밀고 가려고 한다면 일단 특검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 비켜나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극대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다만 이제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거는 두 가지 효과는 있어요. 지금 같은 부동산 관련돼서 투기 의혹이 자꾸만 불어지니까 이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게 거물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태년 대표가 워딩을 그대로 따오면은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거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그러한 두 가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같이 갔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경질하고 그리고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을 하고 지금 뭐 여당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특검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필요하죠. 요 때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같이 함께 집중적으로 공조체제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주는 게 상당히 나름대로 이걸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역할이 아니 저는 뭐 해임 주장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시점은 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사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데 LH는 LH대로 그다음에 입법상 국회에서 입법을 뭘 해야지 그리고 투기 지역에 대해서 민간들 관련해서 투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낼 거지 이런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하고 LH도 이거 기구를 어떻게 편제해야지 재편해야지 이런 것까지 마련한 다음에 거치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급대책을 이사 공급대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밀고 나가면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특검하기 전에 조사와 수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특검을 받아야 하는 건데 오늘 그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야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는데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 여당부터 해라. 이 부분은 합의를 안 해줬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 여야 전수조사 하는 게 맞다. 야권에서도 좀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좀 국민의힘 쪽에서 전향적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재보선도 관심이지만 최근 뭐 뜨거운 이슈를 몰고 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사퇴 이후에 그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고요. 직후 여론조사를 보면 1위까지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면 상황은 조금 바뀐, 물론 이제 조사기관은 다릅니다. 봤더니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5%로 선두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1%포인트 차로 뭐 사실상 공동 선두 2위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 지지율 지난주에 제가 박시영 대표한테 여쭤봤을 때 윤석열 총장 분명히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나 예측하죠. 근데 1등까지 예상하지는 않으시지 않았나요? 그 조사는 조금 컨벤션 효과를 크게 본 거고요. 만약에 사태 직후에 바로 조사해서 그런 거고, 지금 네. 조사 보면 이재명 지사 거의 붙어 있거든요. 네. 25% 내에서. 이 정도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야권 쪽에 대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윤 총장한테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중도 사태가 주는 어떤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봤던 거고, 저는 이 지지도는 꽤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인물이 좀 치고 나갈 공간이 잘 안 보이고, 그럴 정도의 역량 있는 후보도 좀 마땅치 않다.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이슈, 검찰 이슈 이런 것의 말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역할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다른 국가적 이슈에 어떤 말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언젠가는 변화의 기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아마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전에는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급등한 이유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컨벤션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도 있지만, 지역이 굉장히 큰 변동이 많아요. 지역이요? 지역이. 그러니까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서 무려 3배가 올라갑니다. 10%가 30%대로 급등을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주의에 대한 타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인물과 지역을 연대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윤 총장이 얘기했던 법치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아마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아주 전략적 침묵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경륜이 짧기 때문에 발언이 잘못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그렇게 조심스러운 행보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면은 왜 침묵하느냐라고 또 나름대로 이제 점점 열기가 식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일단은 정치 선언이라고 보고 어떤 형태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거냐를 아마 더 많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팍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재보선 후보군들도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들을 하고, 어떤 연대 목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자, 어떤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는 단일화 이후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면서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일화 후보와 윤 전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5년 전 첫 만남을 언급하면서 언제든 만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초입니다. 아마 대구 지청에 이렇게 좌천되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검사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겠죠. 반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윤 전 총장과 소통하는 사이라면서도 윤 전 총장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또 윤석열 총장과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더라 라는 것은 다 소설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무슨 이런 가정적인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후보들의 움직임에 윤 전 총장 측은 어제 선거 지원을 말하는 건 일종의 자기 정치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후보들 쪽에서 윤 전 총장이 호의적인 신호를 보내는 건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말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윤 전 총장의 어떤 파급력이 이전과 좀 달라졌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잠깐 볼까요? 자, 요걸 보면 50대 이상과 고령층, 물론 중도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기는 걸로 나타났고요. 서울에서도 조금이긴 하지만 이기고 이재명 이 도지사인 경기도에서도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현재로서는 위기감을 느껴야 될 상황으로 보시는데요. 선거에서 지금 여론조사 현재는요. 스냅사진에 불과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번 이상 바뀝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 50대 중도 화이트 칼라 무당직을 5대 계층이라고 저는 봐요. 이 계층에서 얼마만큼 지지를 받냐는데 화이트 칼라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중도에서는 조금 이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이 이제 서울과 50대가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몇 번의 변곡점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진짜 큰 흐름이 아직까지는 결정되기 어려울 정도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는 바뀐 게 유의미하지 않나 보죠?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천명조사에서 소지역별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하면 표본 오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서울 지역은 서울 지역 1000명, 경기 지역은 경기 지역 1000명 조사할 때 의미를 좀 부여해야 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에 대해서 별로 긴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검증할 대목들이 좀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도덕성 문제라든가 자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때리기를 지금부터 할 필요 없다. 시간을 두고 가을쯤에 때려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갤럽 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각 후보별로 주요 후보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걸 보면 이재명 지사가 호감도가 비호감을 앞서는 유일한 후보였고요. 윤석열 전 총장 역시 그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소폭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핵심 지지층들이 있지만 호감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여쭤볼게요. 자, 국민들은 그렇다면 정치적 기반을 윤 전 총장이 어디에 두느냐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들 생각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냥 뭐 제3세력으로 세력으로 나오든 아니 국민의 힘으로 나오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굉장히 저 조사는요. 현 시점에서 하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인지하고 있지 않는데 물어보니까. 자, 여기서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그렇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있다. 정치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정치 참여한 것도 아닌데 좀 불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걸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저걸 많이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상당히 윤 총장과 관련된 일반 국민들의 태도와 입장은 유동적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거 보면 윤 전 총장이 정대철, 김한길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진보층 인사도 만나면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한길, 정대철을 진보 인사로 분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거의 잣대죠.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과거 민주당 계열에서 이랬기 때문에 진보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과연 지금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한테 조언 받는 거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민심을 제대로 읽는 분들한테 조언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박시영 대표, 김용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